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서 오늘의 주제 숫자부터 보고 오시죠.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는 110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110분 동안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생중계된 회견에서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는데요. 검찰 인사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해 남북관계, 민생 경제, 외교 안보에 대한 주제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검찰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을 많이 물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어제 본회의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259일 만에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축하 만찬을 연 민주당과는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도 가결됐죠. 잠시 뒤에 정세균 국무총리자의 취임식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이자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로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기자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서 약 9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20분가량을 넘겨서 110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검찰 개혁에 관련된 얘기들 가장 많이 있었고요. 남북관계, 저희가 조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대통령의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전에 이제 봤는데요. 매우 구체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네. 특히나 이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논란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개혁의 화두가 검찰, 권력기관을 어떻게 해서 이제 개혁을 하느냐. 네. 그런 부분에서 검찰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은 논란을 빚었잖아요. 예. 이런 속에서 궁극적으로 인사를 통해서 우리는 개혁을 한다.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수사권은 검찰이 있는 거 아니냐. 서로가 서로의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서 개혁의 주도권을 계속 잃지 않고 가져가겠다. 뭐 이런 것들이 오늘 했던 얘기 중에 가장 핵심적이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총리가 새로 뽑혔잖아요. 예. 이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협치 내각을 총선 이후에 한번 구성해 보겠다. 뭐 이런 취지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국내적으로는 지금의 어떤 개혁의 어떤 고삐를 계속 쥐어가면서 총선 이후에 야당과 협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국을 좀 안정시키겠다. 뭐 이런 구상인 것 같고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경제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들이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매우 강력하게 이제 의사 표시를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부동산에 관해서는 어떠한 양보도 없겠다는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표시를 했죠. 그러니까 예. 조금 오르면 또 다른 조치들 계속 낼 그런 의지와 자신감을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수치가 좀 혼재돼 있는데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조금 더 많아지는 추세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그런 것들을 들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외교 쪽이잖아요. 외교 쪽에 관해서는 한미 동맹, 즉 한미 관계는 전혀 균열이 없다. 공조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이고 조금 제가 이제 아주 조금 구체적으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에 관해서 대일 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아주 정치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이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가장 쉽게 풀어갈 것들, 지소미아라든가 수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먼저 해결을 하자. 그리고 나서 쉬운 것들 먼저 하고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풀어나가자. 특히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강제징용 문제 같은 경우는 일본도 안을 만들어서 우리의 안과 서로 조정을 하는 그런 협의체 같은 것들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한일 관계에 대한 어떤 개선 의지는 매우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후반기는 이 국정을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뭐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간단한 총평을 부탁드렸는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3분 김관옥 30초. 교수의 네. 어떤 그 저도 시선으로 3분 30초 해야 될것 봤습니다. 이상일 의원께서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참 좀 딱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이 이제 새해 벽두에 기자회견을 한다. 게다가 국민과의 소통을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진정성을 느끼게끔 해줘야 되는데 홍보 좋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홍보할 수 있죠. 홍보에만 치중한다면 그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홍보 절반 또 반성 절반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나마 좀 진정성이 와닿을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 오늘 회견 말씀 들어보면요. 대한민국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검찰 뭐 대통령 인사가 아주 잘 돼가지고 개혁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많은 언론이 왜 많은 국민들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박수를 안 치고 비판을 합니까? 지금 말은 검찰 개혁이지만 그 속셈은 국민들이 다 아신다고 봐요.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을 다 책임자급을 쫓아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급에 대한 2차 인사를 통해서 또 대학살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을 그냥 꽉 움켜쥐고 장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개혁입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어떤 성역도 두지 않고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게끔 놔두는 게 개혁이죠. 그러나 지금 대통령은 과거 정권에 대해서 적폐 수사 소위 할 때 검찰 잘한다고 해놓고 자기들에 대한 수사를 할 때는 지금 인사를 통해서 또 제도 개편을 통해서 다 뭐 열심히 수사하는 검사들 숙청하고 제도 개편 통해서 검찰의 팔다리를 다 자르는 이런 문제. 이게 어떻게 개혁이냐. 부동산 대책을 18번 현 정권이 내놨습니다. 그때마다 부동산 값 잡혔습니까? 계속 올랐어요. 값을 누가 올렸습니까? 정권이 올려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계속 확실한 대책으로 부동산 값을 잡겠다. 오른 것은 원상 회복을 시키겠다. 이게 무슨 과자값입니까? 어떻게 원상 회복을 대통령이 시켜요? 발상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고통을 사실상 중산층하고 서민들한테 고통을 준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시고 잘못된 정책을 수정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그나마 국민들이 좀 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남북관계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북한만 바라보고 있는데 북한은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제발 현실 인식을 제대로 가지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없는 것은 상인적 현실 감각이다. 현실 감각이 있어야 진단을 제대로 하고 거기서 잘못된 정책을 소위 말해서 수정하고 바꾸고 해서 뭔가 하나라도 진전을 시키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평가가 정말 정반대로 엇갈렸는데 역시나 검찰 개혁에 두 분 모두 많이 방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전 의원도 많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최근에 청와대와 검찰 간의 어떤 권력 투쟁 과정처럼 검찰 개혁 과정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사안은 전혀 별개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별개라고 얘기를 했죠. 그 전에 이 의원님이 아까 제가 쓸 때 3분이 넘었다 그랬는데 3분 예. 넘게 쓰셨습니다. 예. 자, 이걸 말씀드리고요. 자, 검찰 개혁이 과정 속에서 검찰이라는 것이 하나의 권부 역할을 장기간에 걸쳐서 해왔어요. 예.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기득권인데 이거를 이제 해체시키고 완화시키느냐의 문제에서 사실 수많은 저항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조국의 어떤 수사 사건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120일이 아니라 130일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놔둔다 그러면 사실은 총선까지도 계속 갑니다. 예. 그리고 나서 총선에서 만약에 이 야당이 여기서 이제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검찰 개혁이란 것이 다시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은 노리고 야당이 할 수도 있고 검찰도 윤석열 검찰도 그걸 노리면서 계속해서 무제한적인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수도 그렇게 음모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공약 1호예요. 그 처음부터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것이고 지금 조국 수사라든가 청와대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국 수사의 과정 속에서 별건으로 계속 나온 것들을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게 다른 사안을 같이 붙여가지고 이걸 권력투쟁이다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 시작부터가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검찰 고위직 인사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한번 내용을 들어보고 나서 이 전 의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사에 관한 의견을 말해야 할 총장이 법무장관이 맞아면 와서 말해달라 그러면 그것도 얼마든지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알 수 있겠다라고 한다는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최근에 있었던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프로세스에 대한 그 논란을 역행이라는 표현을 하면서도요. 그리고 그 한 건으로 또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진 않다라는 또 말을 했습니다. 신뢰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검찰 내부에서는 이걸 또 그대로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릴 것 같거든요. 이상일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받아야 하듯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존중받아야 한다. 원론적으로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세요.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받고 있습니까? 임명권자, 인사권자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검사장급 인사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6개월 됐는데 통상 6개월 만에 인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은 그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그 검사장들을 다 쫓아낸 거잖아요. 예. 게다가 2차 지금 중간간부급 인사를 위해서 직제 개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인사 규칙에 보직은 1년 동안 맞도록 해놨어요. 그것도 이 정부 들어서 만든 규칙이에요. 그거를 우회하려니까 직제 개편 먼저 하는 건데 직제 개편도 입법 예고 없이 지금 당장 뚝딱 해치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하고 싶은 걸 지금 빨리빨리 졸속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수사권을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41% 지지받은 대통령이에요. 권력은 100% 행사하고 있는데 보세요. 지금 대통령의 인사가 이 정부 들어서 정말 통합형 인사입니까? 국민 이익을 전반을 다 대변하는 인사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정파적이고 당파적인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대통령의 인사, 그 청와대에서 만든 검사 인사들이 거기에 당파성이 안 들어가 있겠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 누가 됐습니까?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노무현 정부 때 있을 때 그때 데리고 있던 검사입니다. 대통령의 대학교 후배입니다. 그분을 제일 중요한 요직에 중앙지검장에 앉혔습니다. 그분 중앙지검장 취임하자마자 검찰의 수사는 절제돼야 한다 이런 말부터 하고 있고 사회적 이목을 받는 이 수사보다는 민생 수사 먼저 해야 된다. 사실 민생 수사, 그렇죠. 잘 자는 수사도 중요하죠. 민생과 관련된.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주목하는 건 더 주목하는 건 사회적 이목에 대한 수사죠.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 소위 말해서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고위층의 범죄를 국민들이 제대로 단죄하기를 국민들은 더 원하는데 서울중앙지검장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말장난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소위 말해서 형해화시키고 있다. 이러면서 대통령은 형식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인사권을 대통령께서 갖고 있지만 너무 사실은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쓰시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일종의 임사 과정의 프로세스도 말이죠.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항명 프레임을 사실상 씌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항명을 한 인사였습니까? 인사 내용 알려주지도 않고 협의도 하지 않은 채 검찰 인사위원회 열리기 30분 전에 오라고 통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뭐 이거 허수아비로 만든 이 상황에서 못 가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항명 프레임 씌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세요. 이 지금 정권에 있는 분들이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소위 말해서 자천된 검사장들을 다 사단으로 몰아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에 사단을 인정한다고 쳐요. 그 검사들을 소위 임명할 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 다 협의해서 그렇게 임명한 거 아닙니까? 청와대가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때는 없던 그런 방식의 인사를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하는지 만약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때도 이런 방식으로 했다면 국민이 이해할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았던 상황에서 그동안은 검찰과 계속 협의를 잘 해와놓고 이제 와서는 검찰과 협의 없이 인사를 해놓고 검찰에서 불만이 나오니까 이걸 항명으로 지금 프레임을 씌워서 사실 추미애 장관은 지금 징계 문제까지 검토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이거 다 알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여쭤본 거는 윤석열 총장의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이 경고의 메시지냐 아니면 뭐 공개적인 또 신뢰를 재차 표명한 것이냐라는 부분을 저는 여쭤봤는데 항명 프레임을 씌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경고의 메시지죠, 대통령은. 저는 뭐 신뢰와 경고가 둘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서 하나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직의 어떤 문화라든가 그리고 수사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 부분에서 좀 개혁적인 역할을 윤석열 총장이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당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더 신뢰 받을 거다. 그렇죠. 예. 더 신뢰 받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작년 7월 달에 임명을 할 때의 윤석열과 지금의 윤석열이라는 부분에서 문 대통령이 갖는 인식의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7월 달만 해도 굉장히 개혁적 인사로 판단을 했고 검찰 개혁을 앞장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난 이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제일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뭐 지금 말씀드린 뭐 조직 문화라든가 등등의 부분에서 굉장히 저항적이었다. 네. 이 부분을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저는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봐요. 인사권을 행사하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책임의 문제는 오로지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 의해서 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거를 뭐 검찰총장이 물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 인사권 행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총선에서 국민들이 인사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표로서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잘 됐다 잘못됐다 그리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받았다 안 받았다 지금 대통령의 생각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컨대 뭐 민정수석이라든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셋이서 모여서 하는 것이 관행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새로운 어떤 접근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잣대로 계속해서 지금의 어떤 인사 방식을 공격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요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윤석열 검찰이 공수처 반대하지 않았어요. 패스트 트랙에 작년 4월에 태워진 그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왜 언제 뭘 반대했느냐? 마지막에 소위 말해서 4+1이 합의한 내용은 더 개약된 내용이에요. 뭐죠?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인지를 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인지하고 수사하잖아요. 인지하자마자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된다는 이 조항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검찰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조항이다. 이거는 범죄를 인지한다는 건 굉장히 비밀에 해당하는 겁니다. 인지를 해서 계속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를 해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서 이제 수사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압수수색도 해야 되고 이게 사전에 알려지면 수사는 할 수 없게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공수처가 그걸 인지하자마자 수사 이첩을 요구하면 바로 이첩하게 돼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에. 그래서 이 인지하자마자 통보하는 조항,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입장 낸 것뿐이에요.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 조국 법무부 장관 한 달 좀 넘게 했지만 그때 뭐 했습니까? 지금 검찰이 할 수 있는 개혁이요. 이미 다 했어요. 윤석열 검찰이. 소위 말해서 수사 관행의 문제라 이런 걸 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때 법무부 박수 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검찰의 굉장히 현 정권에 살아있는 이 권력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굉장히 하니까 지금 못마땅해서 인사로 보복하는 거죠. 아니 청와대가 울산시장 공작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그거 거부했지 않습니까? 자료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관련된 것들. 그래놓고 하는 말이 특정하지를 않았다 그러는데 다 특정했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 발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지금 청와대는 살아있는 자기들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걸 지금 방해하고 있는 이런 거를 다각도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건 근데 관점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은 해석들을 할 수 지금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를 예. 했지만 사실은 이 부분 검찰 개혁이고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세 가지 갈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상당한 이제 증거와 진술들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사가 바뀌어져도 그것을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그걸 뭐 도로 뭐 없애거나 뭉개거나 뭐 이거를 은폐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직제 개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검찰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공안부 중심의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 검찰이 대표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지금이 이 특수부로 와서 인지 수사하는 그런 이제 수사 단계인데 사실은 대부분의 검찰의 역할은 우리에게는 형사부, 공판부인데 이들이 중심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검찰의 정상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기존의 것들을 허무니까 네. 이것을 수사를 뭐 지금의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뭐 못하게 하는 것이다. 예. 잘 안 되게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개혁적인 부분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결국엔 반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야당에 의해서는 이렇게 뭔가 개혁을 이 빌미로 해서 지금 수사를 막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지나치게 과대 해석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친정권 성향의 지금 우리법 연구의 판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번에 검찰 인사를 보고 이거는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명이 그러셨죠. 물론 그렇지만 예. 우리법 연구예요. 그 판사의 양심이 작동한 거죠. 다른 판사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굉장히 동의할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대통령은 형식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수사는 진행되고 있고 뭐 인사는 인사대로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에서 보이는 행태나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이 보이는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언동을 통해서 다 읽을 수 있어요. 국민들이 지금 뭘 의도하는지 그건 국민들이 이제 4월 총선에서 아마 다 판단하려고 봅니다. 예, 4월 총선에서 두 분의 말씀을 듣고 국민들께서도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한반도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내용들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요. 일단 기자회견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북미 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대화가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화는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대화의 교착이 오래 된다는 것은 결국은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북미 간에 최대한 조금 빨리 이렇게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남북 북미 관계에 대한 현재 대통령의 인식을 좀 엿볼 수 있는 발언들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되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애써서 이제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도 보내고 네.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대화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황을 좀 좋게 묘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고 시간이 네.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이유는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사실은 미국은 대성
국면으로 들어갔고 이런 어떤 북한과의 협상을 전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부분에서 전개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위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지금 한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해결점이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포기해야 되느냐? 다시 돌아가서 과거의 어떤 뭐 굉장한 긴장 국면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뭐 항모들이 만들어지고 북한은 다시 ICBM을 쏘고 이런 상황을 돌아가야 되느냐. 대통령은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것은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김정은이 소위 말해서 신년사 이야기하고 했을 때 아마 우리 국민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평창 올림픽 앞두고 북에서 사람들 내려오고 했을 때 늦어도 1년 안에 조금 더 늦으면 2년 안에 북한 비핵화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한국과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와 다르지 않다고 수차례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지금 비핵화의 개념조차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생각하는 원하는 비핵화하고 전혀 달라요.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하고 전혀 달라요. 그럼 지난 2년 뭘 했느냐 이런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속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어떤 태도입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 하나도 없어요. 손바닥 하나로 박수 소리가 안 나잖아요. 고장난명이라고. 근데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소위 남북 문제 이거는 고장 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또 청와대 이 정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적인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상대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북미 간에 그러면 진전이 있느냐? 별다른 진전이 없어요. 북한은 계속 버티면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뭘 해왔죠? 명시적으로 뭐 ICBM은 안 쐈지만 우리를 겨냥한 각종 미사일은 다 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핵과 미사일 계속 고도화하고 있잖아요. 한국 정부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대통령 책임 윤리를 느껴야 돼요. 게다가 한미 관계, 한미 공조 튼튼하다고 대통령이 이야기하셨는데 사례 하나만 듣게요. 얼마 전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그랬잖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생일 앞두고 그 축하 메시지 전해달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했다고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중재 역할을 하는 것처럼. 북한의 김계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미 트럼프한테 친서를 받았다. 나만이 호들갑 떨 거 아니다. 한국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친서 보낸 것도 몰랐던 겁니다. 지금 우리 이런 상황입니다.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결국은요, 북한에 대한 우리가 레버리지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북한 눈치를 보면서 북한에 경사돼 있으니까 북한은 한국에 취급도 안 하는 거죠.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러니까 정보를 안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의 소위 중재자, 촉진자 역할 제대로 된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와서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대북 정책 점검을 해야죠. 점검하고 수정할 건 수정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인식은 그저 좀 어렵지만 기다려달라. 여전히 남북 협력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북 협력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그대로 지금 가동되고 있고 북한은 남한하고 협력 안 하겠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과의 신뢰도 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고민해야죠. 통하지 않는 그 대책을 계속 갖고 있다면 이 답답한 상황은 계속 전개가 되는 거죠. 외교라는 게 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그런 하지 말씀도 않았습니까? 했는데 예.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다른 해법이 있다 그러면 다른 해법을 우리가 찾죠. 근데 그게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이 있고 북한이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일종의 이제 교집합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 둘을 묶어내고 비핵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전에 장면을 보면 그 노력도 없었던 거죠. 결국에는 양쪽이 대치하고 계속해서 미사일 쏘고 ICBM 쏘고 SLBM 만들어내고 미국은 여기다가 온갖 전략 자산들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충돌의 가능성이 더 높여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예. 지금같이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노력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특히나 이 북한 문제는 우리의 어떤 선택이 사실상 아주 이 상황을 좌지우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든 북한, 미국인 미국이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악화된 상황만 그냥 탓하고 노력을 안 한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북한이 말이죠. ICBM 발사를 안 했다고 해서 ICBM 개발 안 하는 것 같습니까? ICBM 다 개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SLBM 다 개발하고 있고 고체 연료 더 고도화하고 있고 쏘지만 않을 뿐이죠. 네, 그러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계속 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북한에? 할 소리 하고 있냐고요? 게다가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했습니다. 그때 대북 정책 어쨌습니까? 2017년까지 미국과 유엔과 공조해서 대북 압박을 했습니다. 제재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견디기 어려워서 소위 위장평화 공세 취한 거 아닙니까? 그 평화 공세가 위장이라는 거 이제 2년 지나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북한한테 2년의 시간을 벌어준 거고 우리는 2년의 시간을 낭비한 겁니다. 예. 오히려 전 정부처럼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유엔과 공조를 해서 대북 압박을 했을 때 북한이 괴로웠던 겁니다. 지금 북한이 괴롭게 느낍니까? 아니요, 사실관계 그러니까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때나 지금이나 제재는 오히려 더 증가돼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도가 달라졌잖아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유엔이나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에 전폭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마저도 거기에서 상당한 이제 비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한국이 지금 따르지 않는다. 그거는 사실관계를 잘못 얘기한 아니요, 것이고요. 제가 따르지 않는다고 저희가요. 저희가 대통령의 이해를 안보관이나 잘못하신 대북관에 거예요.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해를 너무 멀리 간 것 잘못하신 같아서요. 거라. 그러니까 유엔 2017년에 제재도 그 정책을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2018년부터 어떻게 입장이 나왔냐면 문재인 정부 제가 이 분야에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연말까지는 예. 미국 유엔과 공조해서 압박을 계속했어요. 그다음 18년부터는 소위 평화라고 이야기하면서 압박 공세에 한국에서 빠지고 있는 겁니다. 대북 제재는 물론 유지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남북철도, 도로 연결, 개성공단 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저희가 문제인 거죠. 할 이야기가 많아서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세균 총리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화면이 준비된 게 있어서 그 화면을 보면서 오늘 임명장을 받고 정부 청사 지금 정부 서울청사에 가 있을 텐데요. 예. 4시 반에 이제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약 20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에 약 3시 반쯤에 정부 서울청사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경제 그리고 통합 총리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고 밝혔기 때문에 취임사를 통해서 그런 구체적인 내각 운영 방향을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네, 그리고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4시 반에 취임식을 가진 뒤에는 오늘 저녁에 청와대로 다시 이동을 해서 전현직 총리를 문 대통령과 전현직 총리가 함께 또 만나서 네. 저녁 만찬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참석한 가운데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투표가 있었고요. 그 결과 총리로서 이제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총리죠.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전반적인 상황들 청문회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나 4+1보다 더 받았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쪽이라든가 바른미래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네. 걸로 지금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네. 278이 재석인데 거기 찬성이 164를 받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상당한 이제 골고루 지지를 받고 취임을 하게 됐다는 것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산자부 장관이라든가 상당한 경륜이 있죠. 뭐 당 대표도 하고 그리고 오선에 상당한 이제 경륜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영향이 있다고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경제 활력이 우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어떤 총리로서 기대를 해보고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많은 야당에서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장 출신이 네. 이제 오면 뭐 상권 분립에 저해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거꾸로 이 국회의장이란 경력이 총리가 된 이후에는 굉장히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수많은 이제 국회의원들과 소통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예. 그렇죠? 야당과의 협치 뭐 이런 것들을 좀 주도하기에는 다른 어떤 인물보다도 조금 더 좋은 조건이 아닌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지금까지 왔던 그걸 보면 굉장히 온건하고 포용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이 총선 이후에 어떤 내각 구성에도 좀 이 기여를 할 것 같고 네. 그것이 아까 대통령이 얘기했던 협치 내각 뭐 이런 부분과 맥을 같이 하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뭐 정세균 총리가 대통령에게 직접 뭐 책임 총리를 보장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던데 어떤 역할들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두 분 간에는 상당한 신뢰가 있겠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는데 대한민국의 지금 대통령 중심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책임 총리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마음에 달려 있죠. 대통령 마음에 달려 있는 건데 사실은 총리는 대통령 눈치를 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의 이 보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나 정세균 총리나 저는 크게 달라질 거 없다. 얼굴만 바뀌는 거다. 이낙연 총리도 국회의원을 했고 예. 정세균 총리 지금 국회의장 출신이지만 물론 국회에 대해서 편안하게 대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역량과 관련된 건데 제도의 문제에 있어서 국회의장을 지낸 분 거기서 멈출 줄 알아야죠.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그 상권분립 정신의 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아무리 그분이 필요하다 해도 다른 분 찾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게 소위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맞는 겁니다.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로 가는 첫 번째 사례. 이게 좋은 선례라면 박수 치겠습니다. 이건 좋은 선례 아닙니다. 나쁜 선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국회가 어떤 국회입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이고요. 대통령 중심제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입법부 수장이 또 그리 가서 총리를 한다. 이거는 나쁜 선례임엔 분명하다. 게다가 정세균 지금 총리 축하는 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알고 하는데 인품도 훌륭하시고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도 있고 한데 지난번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국회의장을 지내셨으면 자기의 어떤 도덕성과 관련해서 저는 여러 가지 도덕성의 의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심각한 걸로 확인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분을 흠집낼 생각은 전혀 없는데 자기의 도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정말 당당하다면 자료 다 내놔야죠. 근데 자료 안 내놓으셨고 여당은 방탄하기 바빴습니다. 검증위원회 구성하자는데 그것도 안 했고요. 그래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는데 문희상 국회의장 과거에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지난해 말부터 네. 국회 의사 일정 운영하는 거 보면 너무 일방적이에요. 이번에도 직권상정해서 임명동의안 어제 처리한 건데 이항 총리가 되셨으니까 그 입법부에 대한 존중, 이 상권분립 정신을 어떻게 하면 총리로서 존중하고 지킬까 예. 이런 걸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좀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보수 진영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동안 꾸준히 거론되어던 보수 통합이 이제야 좀 첫발을 떼는 분위기입니다. 우선은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박형준 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우여곡절 끝에 혁신통합추진위 첫 회의를 오늘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집약적인 논의를 통해 통합신당을 우리가 만든다면 어떤 기준과 원칙들을 가지고 만들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런 기준들에 동의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규합할 것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이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네,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 선언한 지 닷새 만에 오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내일 두 번째 회의를 또 갖는다고 하고요. 그야말로
보수 통합에 대한 움직임이 총선을 앞두고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자리에서는 묻지마 통합해야 된다. 그리고 백지 상태에서 시작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유기적으로 화학적인 어떤 작용들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조금 뭐 저는 어쨌든 필요성과 당위성이 높으니까 지금 이렇게 협통위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박형준 위원장의 통합의 그림은 지나치게 크다. 그러니까 안철수부터 뭐 자유한국당 우리 공화당까지 예. 모두 다 포함하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이루어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만 해도 중도라는 입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도를 차지하고서 오히려 보수 쪽을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통합의 주체자로서 등장을 하기를 원하지 여기 통합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새로운 보수당이죠. 새로운 보수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지금 어제 이제 처음으로 황교안 대표가 그걸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면서 사실 통합 물살이 이제 빨라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아주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간다. 예컨대 우리가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 지금의 어떤 물결처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새로운 보수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개혁 보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수를 어떻게 하면 쇄신하느냐, 혁신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적인 확대, 통합. 그러니까 더 늘려가지고 모든 이 영역을 다 통합시켜서 반문연대를 해가지고 선거를 승리해보겠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 발광체가 없고 다 상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임체가 그렇게 유지되는 경향이 우리의 정치사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과거의 경험치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쉽지 않고 지금의 상황이 계속 매끄럽게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예.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통합에 대한 일종의 대의. 근데 혁통이잖아요. 예. 혁신과 통합이에요. 그냥 다 한데 모으자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당 대표가 새로운 보수당이 말한 3원칙을 어제 처음 수용한 게 아니에요. 수차례 수용한다고 이야기했던 거죠. 네. 이제 새로운 보수당이 그걸 받아들인 건데 지금 저 혁통추진위원회에 우리 공화당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 앞으로 어떤 소위 말해서 형태로 국민 앞에 나타날지 아직은 예상하기는 어렵죠. 많은 진통이 있을 겁니다. 저는 진통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왜?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이견도 해소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정하고 예.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국민의 관심은 커지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몇몇 민주당 현역 의원들하고 만난 적이 있는데 우연히 네. 이렇게 해서 뭐 한 5분, 10분 정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가장 민주당이 관심사는 통합이에요. 야권 통합이에요. 통합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폭으로 어떤 강도로 소위 말해서 완성이 될 건가. 이거에 따라서 선거 구도가 달라지고 예. 본인들이 지금 자기 지역에서 판세가 달라질 가능성이 그렇죠. 크기 예. 때문에 민주당이 저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주당은 제대로 안 되길 바라겠죠. 그런데 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뭐 그다음에 이현주 신당, 뭐 통합과 안철수 전쟁이다. 계열 예. 이쪽이 다 절박함이 있어요. 공통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문재인 정권 이대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은 결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다음에 황교안, 안철수, 유승민 이 세 분의 공통점. 첫째 말씀드린 문재인 정권 안 된다. 둘째는 뭡니까? 총선에서 실패하면 이 세 분의 대선 미래는 없다예요. 이 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아래서 이제 그다음에 또 크고 작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 논의 과정을 통해서 좁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처음에 입장차가 굉장히 컸잖아요. 이제는 거의 다 해소가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 기반을 다져나가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통합 시기가 사실은 조금 늦어져도 괜찮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조마조마해지는 거죠. 이 통합이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시점에서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시너지가 커질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작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차이점은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는 거고 제대로 된 변화와 쇄신된 모습으로 비전 제시해야 되고요. 변화와 쇄신은 어떻게 또 이루어지느냐. 여러 가지 뭐 정책, 비전 이런 것도 있지만 새로운 인물들을 어떻게 데려와서 공천을 하느냐 이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종의 과정으로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상일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